양의 메아리. BBC 긴급 속보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화려한 박람회장 뒤편 원단 더미 속에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미사일 부품과 외화가 발견됐습니다. 그 비밀을 폭로하려는 사람 평양 엘리트 외교관 출신 리창수. 체제의 톱니바퀴였던 그는 오늘 가족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카의 불빛 아래 숨겨진 밀수의 그림자와 탈출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창수라고 합니다. 원래 평양 외교관 교육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신임을 받은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혈통도 좋아서 주체혁명 전사들의 후예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김정은 체제의 밀수 작전에 연루된 채 양심의 가책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다카 국제의류박람회장에 섰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란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조명, 각국에서 모인 비즈니스맨들과 디자이너들로 북적였던 그 공간은 아시아 최대 의류 수출국인 방글라데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단정한 수트를 입고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외교관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평양으로 보내야 할 밀수 명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반도체치, 미사일 부품, 외화 등 금단의 물자들이 원단 사이에 숨겨져 유럽과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박람회장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항상 경계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습관은 오랜 보위부 감시 생활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내려온 밀수 실패 시 즉시 숙청이라는 지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스마다 전시된 화려한 원단과 의류들은 합법적 무역의 얼굴이었지만 그 뒤에는 더 어두운 거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르빈 이사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현지에서 가장 큰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자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북한의 밀수품이 원단 사이에 숨겨져 해외로 흘러갔죠. 박람회장 안켠에서 파르빈을 만났을 때 그녀는 화려한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고 저를 반겼습니다. 참사관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도 비즈니스적인 계산이 읽혔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사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출될 컨테이너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가 속삭였을 때 저의 가슴은 철렁했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평양에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죠. 그 순간 문득 제 인생이 주어졌던 엘리트 코스와는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관 교육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 저는 세계 각국에서 조선의 위상을 높일 꿈을 꾸었지만 지금의 저는 김정은 체제의 밀수 조직원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처럼 제 삶도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혈통 좋은 엘리트 외교관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체제의 금단의 물자를 운반하는 이중적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박람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후덥지근한 다카의 밤공기를 마셨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섬유 가루의 냄새가 느껴졌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공장 기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의류 생산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기계의 한 톱니바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 공장에서 막 퇴근한 노동자들, 그리고 화려한 박람회장과는 대조적인 다카의 일상적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일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저에게 양심의 가책은 사치였습니다. 지금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호텔 방에 도착해 거울을 보았을 때 저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민의 흔적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엘리트 외교관으로서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과 회의감이 가득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외교관이지만 속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밀수꾼으로 전락한 한 인간의 고뇌와 갈등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르빈의 의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카 교외에 위치한 그 공장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거대했습니다. 10만 평이 넘는 부지에 20여 개의 생산동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일하고 있었죠. 파르빈이 직접 저를 맞이하며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참사관님,
저희 공장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합니다라고 자랑하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즈니스 우먼으로서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생산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귀를 때렸고 작업자들이 집중해서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명 유럽 브랜드들의 라벨이 붙은 의류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죠. 여기서 하루에 5만 벌의 의류가 생산됩니다라고 파르빈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작업자들에게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태도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생산동을 거치며 저는 이 거대한 시스템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대한 창고동으로 향했습니다. 높이 15m가 넘는 선반의 원단과 옷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원단을 옮기고 포장하는 모습이 바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르비는 주변을 살핀 뒤 저를 창고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표시된 원단 더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원단들과는 달리 이 더미는 별도의 관리 구역에 격리되어 있었죠. 준비됐습니다라고 파르빈이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작업자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은 주변에서 물러났습니다. 파르빈이 원단 사이를 헤치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그 상자는 특수 제작된 것으로 외부 충격과 엑스레이 검사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미사일 회로에 쓰일 고성능 반도체 칩 50개와 10만 달러가 묶음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칩은 각각 방수 포장되어 있었고 달러 뭉치는 신권이었습니다. 이번 달 특별 선물입니다라고 파르빈이 말했습니다. 다음 선적은 3일 후에 나갈 예정이고 그때는 더 많은 양이 준비될 겁니다. 저는 납품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반도체 칩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칩에는 평양 국방과학원으로 직접 배달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죠. 파르빈은 제 표정에서 불안을 읽었는지 문제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라고 답변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동안 저는 작업자들이 아무 일도 모른 채 원단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원단 사이에 군사용 반도체 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합법적 의류 수출이라는 그림자 아래 북한의 금단의 물자들이 세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각 컨테이너에는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함께 죽음을 부르는 무기 부품들이 실려 있었죠. 공장을 떠나면서 저는 후한무치함을 느꼈습니다. 외교관 교육원에서 배운 국제법과 외교 예절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체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미소를 보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제가 과연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카의 거리를 달리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다카 항구 인근의 세관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관료들의 편안함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있었죠. 세관장 나비드 씨는 넉넉한 몸집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각종 감사패와 자격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고급 진열장에 보관된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참사관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비드 세관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랜 기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익힌 전문적인 유머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나눈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비드 세관장은 서류 더미를 뒤지더니 파르빈 공장의 수출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도 역시 특별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검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게 완비됐으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뇌물이 이미 전달되었다는 암시가 클레리 들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관료 문화에서는 이런 특별 처리가 일상적이었죠. 나비드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덧붙였습니다. 다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합의만 되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기업 친화적인 나라입니다. 그의 말은 방글라데시 관료제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규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유연성이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북한의 밀수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제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내려온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가 전체 작전을 위협할 수 있다. 나비드 세관장은 제 고민하는 표정을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참사관님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저희가 10년째 함께 일해왔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시스템일수록 한 번 무너지면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었죠. 세관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항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 선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화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각 선박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이 거대한 물류 시스템 속에서 저희의 밀수품은 합법적 무역의 흐름에 섞여 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관장의 도장 하나, 서류 한 장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죠. 차를 타고 다카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시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현대적인 빌딩들이 우뚝 서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노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과 더러운 슬럼가가 공존하고 있었죠. 이런 대조적인 풍경은 마치 제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트 외교관이라는 겉모습과 밀수 조직원이라는 속마음, 체제에 대한 충성과 양심의 가책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트를 입고 단정한 모습이지만 그 눈빛에는 피로와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혈통 좋은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저에게 개인의 사상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세관에서 받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예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북한 대사관 내부 회의실은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특별히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죠. 대사관의 고위직 간부들만 모인 이 자리에는 평양에서 특별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보위부 요원 2명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앉은 김철민 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라고 그는 엄숙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일어서더니 최근 발생한 몇 건의 외교관 탈북 사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4명의 외교관이 임무를 저버리고 적국으로 도주했습니다라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런 배신 행위는 최고 존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평양에서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공간의 밀수 작업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밀수 실패 시 해당 책임자는 즉시 숙청될 것입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리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외교관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밀수 작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지목된 박성일 참사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회의실 중앙으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주사를 놓았습니다. 박 참사관은 순식간에 쓰러졌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정막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입니다라고 보위부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누구든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실수를 범하면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참사관은 저와 함께 외교관 교육원을 졸업한 동기였습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함께 공부했고 세계 각국에서 조선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꿈을 함께 꾸었던 사이였죠. 그런 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다니.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허둥지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돌릴 수 없을 정도였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도 박 참사관의 공포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문득 제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평양에 있는 부모님. 만약 제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창가에 서서 다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저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파르빈에게 연락해 밀수 작업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내에서의 분위기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선명히 드러났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도 더욱 엄격해졌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난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다음 주에 또 다른 감찰단이 온대. 이번에는 평양에서 직접 온다고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후에 저는 가족과의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다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고 딸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해 외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딸이 순진하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금 제 처절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엘리트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외교관 교육원을 졸업할 때 받은 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우수 성적 외교관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그 상장을 보니 아이러니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외교관의 삶이었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밀수 작업에 연루되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것이 외교관의 임무였을까요? 그러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은 위험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더욱 강화된 지금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해야겠다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죠.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 숙소에 돌아오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의 붉은 점이었죠. 저희 가족의 일상은 수문의 시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창수 씨, 오늘 또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라고 아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죠.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언제나 그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사관 숙소는 겉보기에는 럭셔리했지만 사실은 가장 고급스러운 감옥이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감청당했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위부 요원의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 수진이는 다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자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그저 다음에 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밤늦게까지 일해요? 왜 우리는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중요한 외교 업무를 하고 있단다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도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수 씨, 꿈의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음성을 꿨어요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박 참사관의 끔찍한 최후를 목격한 후로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대사관 내부 공원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외교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경계해야 했고 어떤 대화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최소한 친정엄마랑 통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아무하고도 연락을 못하다니 라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라고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사람들을 가둔다고 하고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사실을 알아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정치와 문화에 대해 활발히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의심하는 침묵만이 흐르곤 했죠. 어느 날 밤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창수 씨, 우리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딸내미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금만 더 참자.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감시와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죠.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그녀의 방문 앞에 서서 그녀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많이 종교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성경을 구해 읽곤 했는데 그것마저도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빌어요라고 그녀가 속삭이듯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매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아직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뜨거운 다카의 오후, 저는 현지 조선족 사업가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임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다카 시내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현지 조선족 사업가 협회의 회장이라는 김민수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주었죠. 리 참사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는 동포로서 저희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정중한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 우리는 형식적인 사업 논의를 했습니다. 의류 수출입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과 방글라데시 시장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점점 김 회장의 질문들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사관님, 혹시 방글라데시 생활은 어떠신가요? 가족분들도 잘 적응하고 계신지? 라는 그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표면적인 답변을 했지만 제 눈빛에는 어쩔 수 없는 피로와 고민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김 회장은 미세한 변화를 읽은 듯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조선족 동바오들도 해외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만남이 끝나갈 무렵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신가요? 호텔 로비 쪽으로 가시겠어요? 저는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어떤 호기심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한적한 코너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김 회장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참사관님, 저는 사실 선교사입니다. 한국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주변을 살피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라고 되물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라고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사관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 내부대인 감시, 가족들의 불안,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도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가족의 탈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함정일까? 보위부가 저를 시험하는 것일까?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사관님 같은 분들이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전입니다. 특히 어린 딸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죠.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숙소에서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회장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가족의 탈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환청처럼 계속 들려왔죠. 하지만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도 컸습니다. 보위부는 이런 유형의 함정을 자주 설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파르빈의 공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밀수품이 원단 사이에 숨겨져 평양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공장 창고에 도착했을 때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르빈은 여전히 당당하게 저를 맞이하며 오늘의 특별 화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단 더미 속에서 나온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고성능 미사일 유도 시스템 부품들과 수천만 원 상당의 외화 뭉치, 그리고 북한으로 송금되어야 할 암호화폐 지갑이었습니다. 하르비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대형 선물을 준비했어요. 평양에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 순간 문득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저는 외교관 교육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며 꿈꿨던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외교관이 아니라 체제의 밀수 작업에 연루되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생이었을까? 원단 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금속 부품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죽어서도 체제의 지갑이라니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단지 김정은 체제가 외화를 마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공장을 떠나는 길에 저는 노동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원단 사이에 어떤 죽음의 물건들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저의 타락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김민수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소의 가장 안쪽 방에서 최대한 조용히 속삭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도망칠 방법이 생겼어 라고 말했을 때 아내의 눈에는 즉시 공포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만약 들키면 우리 모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선족 사업가로 위장한 한국 국정원 요원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대.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기대, 불안, 희망. 수진이는요? 우리 딸내미는 안전할까요? 그분들이 아이까지 다 계획해놨대. 우리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빼내주겠다고 약속했어. 우리는 밤새도록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망칠 경우의 위험성, 실패할 경우의 결과, 그리고 성공할 경우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점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보자요. 다음 날, 저는 김민수 회장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암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류 샘플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3시 동산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답변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샘플 준비 완료.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해라는 암호였습니다. 아내는 필수품만 간단히 준비하기 시작했고 수진이에게는 특별한 소풍을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내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행동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항상 주시하고 있었고 가장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인 일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 동료들과 대화할 때, 식사를 할 때 저는 항상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사관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사관 숙소에서 보내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소풍이라는 말에 신이 난 것이었죠. 아내와 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잘 되길 빌어요 라고 아내가 속삭였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요. 김정은 체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2시 우리는 예정대로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가족 나들이라는 이유로 외출을 신청했고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이 요원을 어떻게 떼어놓을지가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동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의 심장은 마치 뛰려고 하는 것처럼 빨라졌습니다. 로비에서 김민수 회장이 미리 약속한 대로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한, 그리고 진실을 증언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동산 호텔 로비에서 김민수 회장이 일어나 미소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아, 리 참사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류 샘플을 보러 오셨군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한 듯했습니다. 김 회장은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샘플은 위층 회의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같이 올라가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보지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듯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수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5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김 회장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그는 재빨리 옷장을 열더니 안에 준비된 평범한 옷들을 꺼냈습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으세요. 지문과 DNA가 남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을 따돌리기 위해 김 회장이 준비한 대역들이 이미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를 따라 나선 요원은 이미 다른 쪽으로 유인당했을 겁니다. 다음 작전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따라오세요. 정해진 경로만 따라가야 합니다. 비밀 통로는 호텔 지하에서 시작되어 인근 상가의 지하실로 이어졌습니다. 어두컴컴한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수진이가 무서워서 아내의 치마를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아가야. 곧 좋은 곳으로 간단다. 지하실을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범한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이 트럭은 야채 운반 트럭처럼 위장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세요. 트럭 뒷칸에 들어가자 야채 상자들 사이에 숨겨진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순환 장치도 설치되어 있어 숨 막힐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차 지점까지 약 4시간 걸립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칸 안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고 트럭이 멈출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습니다. 4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국경지역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다음 72시간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미립국 경로를 따라 국경을 넘고 위장된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넜으며 정글을 조심스럽게 행군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움직였고 덕분에 여러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민간인 행세를 한 비행기 탑승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와 가족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는 통일부 관계자들과 탈북자 지원센터 상담사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전하십니다. 아내는 그 말에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지원센터의 따뜻한 환대에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빠, 여긴 어디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줘요? 여긴 자유로운 나라란다. 딸내미. 한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신분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새 이름과 신분을 받았고 주거지와 생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도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다른 탈북자 분들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진실을 증언하는 데 바치겠다. 몇 달 후 통일부의 초청으로 저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밀수 작전과 인권유린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김정은 체제의 잔혹함을 고발합니다. 그 한마디를 외치는 순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내는 탈북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수진이도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해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빠, 이제야 진짜로 행복해요. 그 말에 저는 모든 고생이 다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과 미래, 그리고 자유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증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향한 여정. 그리고 지금은 그 자유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일에 바치려 합니다. 새로운 삶의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희망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숙소의 창문 너머 경계를 서는 보위부 요원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거리의 소음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외출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가족과 함께 동네 마트를 방문할 때도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미소, 이웃들의 인사와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 정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곧 학교에서 친절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노트에 영어와 한글로 새로운 단어들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 역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여성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탈북 여성들과 나누었습니다. 분단과 억압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진실 증언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언론 인터뷰와 인권 포럼에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자, 활동가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론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더 큰 공감과 격려를 받으며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통일부와 인권단체에서 평양에서 벌어지는 비밀 밀수의 구조, 보위부의 감시체제, 그리고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어려웠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 기록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면 가족들과 테라스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칭찬받았던 이야기, 아내가 도운한 여성의 감사 편지, 그리고 제가 비밀리에 증언한 게 외신 기사로 실렸던 순간 등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삶이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한 날은 북한에서 살던 시절의 두려움과 억압이 점차 희미해져 갈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직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상처가 남아있지만 서로를 안아주며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이제 이곳 자유의 땅에서 북한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진실을 알리고 변화의 씨앗이 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빛이 북녘 땅에 닿기를 희망하며 우리 가족은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